여러분, 제가 이 상을 받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모든 기자가 꿈꾸는 상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셨지만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한국에 다녀온 것 뿐입니다.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오로지 한국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프랑스 여기자가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최대의 공영방송 그룹 프랑스 텔레비전 국제부 기자 엘로디 베르제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어요. 이 상은 모든 언론인이 받고 싶어 하는 상인데 올해는 제가 이 특별상을 손에 거머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한국에 취재를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고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파리 정치대학에서 저널리즘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어요. 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한국에 비유해보면 서울대학교의 언론방송학과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프랑스 텔레비전은 프랑스 최대의 공영방송 그룹이고 모든 언론인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저는 수석으로 방송국에 입사했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했고 동기들에 비해서 좋은 성과도 많이 보여줬어요. 제 주요 분야는 외국의 혁신적인 정책을 취재하고 시사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기획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취재할 정책들이 넘쳤는데 요즘은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에는 혁신이라고 할 만한 정책들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몇 달 전 저희 팀은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머리를 쥐어짜 내가며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피에르 편집장님이 한국에 취재하러 가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국가일 뿐인데 굳이 그 먼 곳까지 취재하러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생각을 했죠.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전부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편집장님은 우리의 표정이 보이지 않으셨는지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한때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던 나라였는데 최근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평소에 상사에게 깍듯하게 말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날 처음으로 편집장님께 언성을 높여서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사실을 국제부 기자인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다는 걸 굳이 취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만해진 건데 그게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동료들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고 편집장님도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편집장님은 웃으시면서 때로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례한 행동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편집장님은 한국에 취재 갈 팀을 편성해보자는 말을 남기시고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편집장님은 결국 저에게 팀을 편성해서 한국에 취재를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숨겨진 것을 본다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 회의에서 편집장님께 대들어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제 뜻대로 모든 게 잘 풀리면 그게 어디 뭐 사회생활인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취재 준비를 했습니다. 희한했던 건 편집장님은 평소와 달리 엄청 들뜨셨고 한국 취재에 대한 큰 기대를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들뜨셨으면 한국의 여러 기관 담당자에게 대신 연락을 해주셨고 취재 일정도 잡아주셨습니다. 한국에 가는 날까지도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프랑스보다 못한 나라에 혁신이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파리를 벗어나서 휴식을 취한다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13시간 뒤에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을 압도하는 규모와 웅장함에 저와 팀원들 입에서는 환호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를 굴리며 여기저기 보느라 바쁠 때 공항 관계자 민규 씨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프랑스 남자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남자들도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정말 젠틀했습니다. 민규 씨 얼굴을 보고 넋이 나간 저를 본 에밀리가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에밀리가 없었다면 한국에 취재하러 왔다는 것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민규 씨는 우리에게 인천국제공항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초로 5성급 인증을 받은 공항입니다. 2007년에 세계 최초로 5성급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5성급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규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고 저희는 5성급 인증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민규 씨는 웃으면서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5성급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이며 공항 시설 외에도 보안과 청결도, 고객 서비스 등 550여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민규 씨에게 빠져있던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화들짝 놀랐고 최고 등급을 부여한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맞을까? 민규 씨는 제 생각을 알아차린 듯 5성급 인증은 영국의 스카이트랙스라는 항공 서비스 평가 전문 기관이 수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곳인데 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최고로 인정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민규 씨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에 관해서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와 헬프콜을 직접 체험해봤는데 교통약자인 분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두를 배려한 인프라를 갖춘 인천공항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잠깐이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본 것들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동선, 깔끔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공항 철도와 리무진 버스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철도와 리무진 버스 시스템으로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설계한 건 실로 놀라웠습니다. 공항 인프라 시스템을 취재하고 민규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통합관제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인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이 있었고 대한민국 여권도 전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여권 디자인이 한번 바뀐 건 알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독특한 디자인의 여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특하게 생긴 여권을 유심히 살폈고 민규 씨가 그건 점자 여권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자 여권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여권이 실제로 사용되는지 단순한 전시용인지를 물었고 민규 씨는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점자 여권은 2020년 7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는데 세계 최초로 시행된 거예요. 엘로디 씨, 여권 표지를 만져보세요. 점자로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촉각만으로도 자신의 여권임을 바로 알 수 있죠. 여권 내지의 모든 정보도 점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름과 생일, 여권 번호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진 위치까지 점자로 표시했답니다.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는 점은 개인정보 페이지예요. 일반 여권과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정보를 점자로 표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여권은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에요. 일반 여권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그 자체로 완전한 여권이랍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에밀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
이 여권을 만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민규 씨의 대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여권을 만든 이유는 모든 국민의 여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여권 덕분에 시각장애인분들의 해외여행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입국 심사 때 혼자서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여행 중에도 자신의 신원을 쉽게 증명할 수 있죠. 민규 씨의 말을 들으면서 충격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프랑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게 기자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5성급 인천국제공항과 세계 최초의 점자 여권만 해도 한국이 얼마나 혁신적인 곳인지 뼈저리게 느꼈는데, 취재 기간 동안 한국의 새로운 혁신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점자 여권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니 이 여권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유럽권 국가가 많았어요. 영국은 여권 표지에 점자 표기를 도입했고, 포르투갈에서도 점자 여권 도입을 위해 정책을 준비 중인 것 같았어요. 프랑스는 왜 아직 벤치마킹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했고, 무엇보다 국제부 기자인 제가 이런 걸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기자가 되고 나서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좁아진 것 같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걸 배워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 중 삼성전자에 인터뷰 요청을 한 까닭은 파리올림픽과 반도체 때문이에요. 파리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켰고, 한동안 프랑스 기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삼성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한국의 경제에 삼성 반도체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도 프랑스 기자 친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삼성을 제대로 취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삼성은 정말 대단했죠. 프랑스 사람인 저조차도 이게 파리올림픽인지 삼성올림픽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모든 선수가 삼성을 외친 것도 모자라 SNS에서도 삼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삼성연구원은 삼성의 전략은 단순히 파리올림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성은 1997년부터 IOC의 글로벌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8년 LA올림픽까지 무선통신 분야의 공식 후원사로 계약을 연장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삼성은 20년 전부터 세계 무대 진출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눈앞에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왔더라고요. 프랑스에는 과연 삼성과 같은 기업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올림픽 기간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IOC 위원장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음을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저희들에게 삼성연구원은 사실 삼성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전과 혁신의 역사라는 말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1970년대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 미쓰비시 기업에서는 삼성이 반도체를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적은 보고서까지 발행했죠. 미국의 기업 인텔은 삼성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1983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 개발에 성공했고, 그 후 승승장구하면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반도체 신화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화 아닌가요?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 기업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세계 최고 혁신을 향한 집념과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과감히 투자하는 전략. 한국의 기업은 모두 이렇게 혁신적인 건가요? 삼성연구원은 저희에게 이런 혁신은 삼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취재하고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5년 전 방송국에 처음 입사했을 때처럼 설렜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편집장님과 화상 채팅을 했고
한국에서 취재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편집장님은 저희가 한국에서 발견한 혁신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사실 프랑스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 편집장님과 조금 어색했는데 노트북으로 마주봐도 어색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눈치챈 팀원들이 자리를 비켜줬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짜증도 났고 편집장님이 저를 미워해서 한국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시야가 좁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기자 정신을 잊고 살았어요. 제가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편집장님. 편집장님은 믿고 아끼기 때문에 한국에 보낸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기회에 시야를 넓혀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자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한국학 석좌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대학교로 이동했습니다. 김태용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이시며 워낙 바쁘신 분이셔서 쉽게 만나기 힘든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편집장님이 취재를 잡아주신 덕분에 김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한국의 발전과 위기 극복 과정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셨고 다양한 논문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을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한참 동안 고민하시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한국 특유의 위기 대응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저희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고 김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는 3번의 큰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 전쟁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건물은 모두 무너졌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죠.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버텼지만 한국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았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모두가 열심히 일했죠. 한국 정부는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웠고 회사는 밤낮 없이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았어요.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옷이나 신발 같은 공산품을 만들다가 점차 배와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만들었죠. 사실 말이 쉽지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기술자들은 외국에 가서 기술을 배웠고 노동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일했죠. 학생들은 밤낮 없이 공부하면서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는 제품들과 인재들이 탄생했고 경제대국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 후 이렇게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한 곳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을 취재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그 속에 이런 아픔이 숨겨져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교수님은 두 번째 위기인 IMF 외환위기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사실 유럽에서도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꽤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그리스의 외환위기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질까봐 엄청 긴장했었습니다. 프랑스도 공공부채가 많고 만성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재정 상황이 건전한 편은 아니에요. 교수님께서는 침을 한번 삼키시고 말씀하셨어요. 1997년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 국민은 기쁨에 취해 있었고 성장세는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도미노처럼 동남아시아로 퍼졌고 결국 한국까지 여파가 미쳐왔죠. 97년 11월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만 했죠. 회사들은 무너지고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척을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여성들도 일자리를 찾았고 전 재산을 잃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국민들이 소유한 금을 모아보자는 금 모으기 운동을 98년 1월에 시작했죠. 교수님의 설명에 저희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본 한국인들의 모습에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많은 나라의 취재를 다녀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금 모으기라는 혁신적인 발상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금 모으기 운동의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금목걸이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기부했습니다. 그때 저도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와 아들의 돌반지를 기부했는데 아내가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에는 3,500만 명이 참여했고 무려 220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 약 22억 달러였고 현재 가치로 2조 9천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IMF에서 받은 구제금융의 첫 번째 인출 금액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인의 애국심과 단결력에 찬사를 보냈어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사에서도 극찬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실제로 프랑스 르몽드 신문사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결속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외신들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집단주의적 특성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국민적 단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금액에 있지 않아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다는 것과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죠. 금 모으기 운동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실제로 그해 4월부터 외환 보유고가 증가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비로소 한국이 숨겨놓은 비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위기 속에서 빛난 한국의 저력과 국민적 단합이 있었기에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위기 대응 전략이 있었기에 한국은 3년 만에 IMF의 모든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이라니 프랑스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자주 벌여서 국민 화합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환 위기는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많은 교훈도 남겼죠. 경제 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글로벌 경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죠. 지금도 외환위기나 IMF라는 단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하죠.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작은 나라로만 여겼던 한국의 이면에 이렇게 아픈 역사와 놀라운 회복력이 있었다는 걸 여태 몰랐던 것이 기자로서 부끄러웠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 노트를 읽어보면서 한국의 발전 과정에는 경제 성장 이야기만 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 사회와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회복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다큐멘터리를 기획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 한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편집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과 밤을 새면서 회의를 하고 한국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한 달간의 기획회의를 거쳐 프로그램 제작에 돌입했고 첫 방영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은둔의 거인 한국의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에는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던 편집장님의 생각을 반영해서 제목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죠.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시청률은 시사 분야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관심이 뜨거워서 SNS 한국 위기 극복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댓글과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저희의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정책연구원 관계자들과의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희 팀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프랑스도 변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프랑스는 재정도 불안하고 국민 단합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대국이었지만 그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도 한국처럼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변화해야 하고 혁신을 만들어야 함을 깨달았죠. 저는 기자라는 직업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프랑스 정책 분석가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다양한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프랑스 정부의 정책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싶고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 이슈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정책이 프랑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가의 장기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프랑스도 한국과 같은 혁신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저는 UN 개발계획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회복력과 지속 가능 발전 분야를 맡게 되었고 위기 대응 및 극복 사례를 연구하면서 다양한 나라에 지원 나갈 예정입니다. 기자와 자문위원 활동을 병행하면서 언젠가는 프랑스 최고의 정책 분석가가 되고 싶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는 한국으로 취재를 갈 예정입니다. 그땐 한국의 기업 혁신을 주제로 시사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려고 해요. 제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엘로디 씨가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살짝 화가 났는데 취재를 통해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알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국의 위기가 생겼을 때마다 두 발 벗고 나섰던 한국의 어르신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감동 공식이었습니다.